하시면은 저처럼 노트북에 디렉티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안 돼 있는 걸 지낼 때 있는데 없으면 상관없이 있는 건 시험실 보는 시험실은 여기서 제가 간략하게 다시 아까 어사인 한 것 뒤에 분들은 많이 못 보셨으니까요. 어사인 어떻게 하고 런 어떻게 돌리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본 화면에서 여기 experimental 셋업을 누르시면 그 실험을 어사인을 진행할 수 있고요. experimental 셋업을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날짜와 시간으로 해서 EDS 파일 이름이 지정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순서대로 하나씩 지정을 해주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빨간색 표시된 것들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빨간색 확인하는 거에서 파일 이름 지정하시고 두 번째 장비를 어떤 걸 사용하시는지 장비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장비는 펀치트 6플렉스인데 6플렉스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384W인지 96W인지 테스트 96W인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험 방법은 어떤 실험 방법으로 진행하실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컴플레이트 CT 메서드였으니까 그 선택하는 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맨 리에이전트를 사용했는지 사이버그린 리에이전트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택맨도 사이버그린도 아니면 제3의 시약을 사용했는지를 선택하시는 건데요. 이 제3의 시약이라는 건 하이 레저루션 멜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실험 방법에서는 이 다른 시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택맨을 사용하셨고요. 스피드도 스탠다드로 놓고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 밑에는 제가 밸리데이션을 위해서 QC를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뉴 누르시면 리에이전트의 타입이 어떤 것인지, 이름이 어떤 것인지, 파트 넘버, 라트 넘버, 익스파이리 데이트. 나중에 데이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트러블 슈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 적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굳이 이 밑에 부분을 작성을 안 하셔도 그 빨간색 별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지정이 되시면 다음 스텝인 디파인으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이 디파인은 실제로 어떤 유전자와 어떤 샘플이 쓰였는지를 입력하는 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 누르신 다음에 타겟 누르셔서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UBC, 예를 들어서 FGF, 19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리포터 다이가 기본적으로 택맨일 경우에는 패비로 다 제공이 되어 있는데요. 멀티플렉스 사용하실 경우에는 아마 빅으로 붙어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빅이시라면 클릭하셔서 빅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샘플 이름도 마찬가지로 샘플을 지정하신 다음에 이 샘플이 어떤 샘플인지 예를 들어서 탭시트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입력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세이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UBC라는 샘플을 내일도 쓰시고 다음에도 쓰시고 뭐 있다라고 하시면 세이브 투 라이브러리라는 걸 누르시면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임포트를 하실 때는 임포트 프롬 라이브러리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이거 지금 getDH라는 건 7월 16일 날 저장해 놓은 것이고 UBC라고 하는 것이 8월 27일 날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하시면 이렇게 애드업이 돼서 애드업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샘플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선택하셔서 세이브 하시면 저장이 되고요. 불러드리실 때도 임포트 프롬 라이브러리 하면 저장된 것들을 선택하셔서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폴더를 바꿔볼까요? 이런 무슨 공용량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이름들이 다 많이 틀릴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그 폴더를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폴더는 다 한 군데에 있죠. 폴더에서 그 라이브러리가 타겟 라이브러리, 샘플 라이브러리랑 별도고 다 같은데 되는 거였습니다. 질문 퀀처는 어떤 식으로 타입을 정해야 돼요? 퀀처는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에 적용되는 건 그 댐과 NFK, NGB라고 해서 그 어세이에 표시가 다 되어 있을 거고요. 데이터 시트나 이런 것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사이버그린 같은 경우 퀀처는 넌으로 다 넌으로 자동으로 넌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사이버그린 세팅하는 걸 다시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보시면은 다 자동으로 그 퀘처는 넌으로 돼 있고 사실 사이버그린 실험할 때는 퀘처를 뭘로 넣으셨던 간에 데이터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바이오로지컬 리플리케이션 그룹은 만약에 이걸 설정을 하시면 이것을 컨트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있고, 이거는 뭐 콜라텔, 로우셀 이런 걸 입력하신 다음에 레퍼런스 샘플은 어떤 것인지, 엔도전스 컨트롤은 예를 들어서 FDH가 엔도전스 컨트롤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저희 제품 사용에서는 패시브 레퍼런스 악스 일단 보시고 밑에 어사인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어사인으로 내려가셔서 예를 들어서 샘플이 헬라 들어가고 탭지 들어가고 여기는 로우가 들어가고 이렇게 했다고 하신다면 요만큼은 UBC고 요만큼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것들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쪽은 UBC의 N이라고 했구나. 논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바이올로지컬 그룹 선택하시는 거는 예를 들어서 헬라와 헵시2가 다 컨트롤 그룹이다 라고 하면은 드래그는 이 두 개만 했습니다만 헬라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것은 컨트롤 그룹으로 다 묶이게 되는 것이고요. 로우라고 하는 거 하나만 선택해서 만약에 이걸 트리치드라고 하면 이것으로 다 이렇게 두 가지 바이올로지컬 그룹으로 묶이게 해서 이것끼리 분석을 다시 해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런 메서드 가셔서 런 메서드에 변경이 있는 건지 보신 다음에 런 들어가셔서 스타트 런을 진행하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익스테르널 그러니까 장비가 지금 커넥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런을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걸 사이버 그린으로 하시면 어떻게 달라진지에서 보여드리면요. 이것이 핑민이나 사이버 그린에서 처음부터 하시면 사이버 그린이라면 여기 아래쪽에 매트커브가 자동으로 추가가 되게 되어 있고요. 사이버 그린 중에서도 파워 사이버 그린 마스터 믹스를 사용하시면 스탠더드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이버 셀렉트라든지 뭐 패스트 사이버 그린 마스터 믹스라면 패스트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이버 그린 실험은 사실 프라이머의 사이즈가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스탠더드로 놓고 돌리시는 게 데이터는 더 깨끗하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스탠더드로 놓고 진행을 하시면 기파인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사이버 그린의 패션은 논으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업사인을 하실 때 그건 이건 똑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런 메서드에 보시면 뒤쪽에 이렇게 매트커브가 디폴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매트커브 디폴트로 보시면 컨티뉴어스가 있고 스텝 앤 홀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60도씨부터 95도씨까지 지금 PCR 스테이지와 별도로 매트커브 스테이지라고 있는데 95도씨, 60도씨가 한 사이클이 더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왜 더 돌아가는 것이냐면 한번 PCR 증폭을 다시 한번 시켜놓고 진행하시는 것이 깨끗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그 연구 보고가 있어서 사이클을 한 사이클 더 집어넣은 것이고요. 여기 60도씨부터 95도씨까지 초당 0.05도씩을 올려주면서 컨티뉴어스하게 계속 0.05도씩 올라갈 때마다 계속 찍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당 0.05도씩을 올려놓게 계속 온도를 증가시키면서 저희 장비에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디텍션 스피드를 가지면서 무수히 계속 컨티뉴어스하게 디텍션하는 것이 이 컨티뉴어스 방법이 되고요. 여기 스텝 앤 홀드로 바꾸시면 지금 이것이 몇 도씨 퍼 세크가 아니라 그냥 0.3도씨라고 되어 있고 스텝 앤 홀드에서 0.05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이렇게 바꾸시면 0.3도씩 올라갈 때마다 5초씩 멈추면서 형광양을 디텍션 하겠다는 뜻입니다. 0.3도씩 올라가서 5초 멈추고 또 0.3도 올라가고 5초 멈추고 하면서 형광양을 계속 디텍션을 하게 되는 것이 지금 이 스텝 앤 홀드 메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두 가지의 메소드는 선택하시는데 크게 데이터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으니까요. 이건 그대로 놓고 진행하시는 것이고요. 추후에도 실험하실 때는 사이버 그린 실험하실 때는 이 매트커브 스테이지는 웬만하면 손대지 않으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 보시면은 이 PCR 스테이지에서 온도를 60도씨가 아니라 50도씨, 55도씨 정도 놓으시고 이거를
스타일로 진행하셨던 분들이 주로 이것이 내가 그럼 어닐 템퍼처 55도 수준이었으니까 이것도 55도로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렇게 내리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실 필요 없고요. 그 멜트 커브 스테이지는 처음에 넣었던 디폴트 상태 그대로만 그냥 두시는 것이 트러블 슈팅하기에 가장 좋으니까요. 이건 그대로 놓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컴퓨터 CT 메소드 말고요. 렐러티브 스탠드 커브 메소드를 돌리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뭐 똑같이 보이는데요. 보시면은 하나를 타겟을 지정을 하면 그러니까 U로 되는 거 마찬가지고 아까 U하고 N이 있지 않습니까? N은 이제 물만 넣은 노 템퍼레이처 컨트롤이라고 했는데요. 눌러보시면 S라고 하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S라고 하는 것이 스탠다드인 것이거든요. S를 입력하면 여기 퀀티티라는 것이 바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것을 퀀티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해주시면 이 웰에 퀀티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한 포인트, 5포인트로 3반복을 하는 걸 권장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13개를 데려가신 다음에 타겟 1에 스탠다드라고 지정하신 다음에 이 3개는 예를 들어서 1000이고요. 이 3개는 100이고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1000, 이렇게 하시면 100,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데 굉장히 번거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저희가 그렇게 레코멘드 해드리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이 Define and Setup Standard라고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와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근데 지금 해상도가 깨져서 지금 뭐 선택할 수도 없고 드래그도 안 되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타겟 1에 대해서, 타겟 2에 대해서, 타겟 3에 대해서 포인트는 5포인트를 할 것이고 리플리케이션은 3반복을 진행을 할 것이고 스타팅 퀀티티는 예를 들어서 1000으로 진행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시리얼 패턴은 10분의 1로 그러면은 1111 이렇게 자동차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오토매티컬리 세팅은 지금 설정되지 않은 빈칸에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된 것인데요. 렛미 셀렉트를 바꾸신 다음에 선택을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15웰을 지정하시면 15웰이 필요한데 15웰이 세팅이 됐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쪽에 어플라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지금 이게 해상도가 깨져가지고 보실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닫고 그냥 이대로 이 디파이너 셋업 스탠다드는 장비에 있는 컴퓨터에는 모니터가 좀 더 크니까요. 더 이상은 쉽게 셋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먼저 예제 파일을 하나 불러서 데이터 분석하는 것 같아요. 지금 384회에 컴페리티브 시티 메소드하고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예. 아까 그 실험할 때 저런 식으로 다 셋업한 템플릿은 따로 저장할 수가 있나요? 네, 저장하시죠. 그래 나중에 또 똑같은 스폼일 때는 또 불러드려가지고 네, 저장하시죠. 네,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돌린 런을 한번 돌린 런을 그대로 또 똑같이 돌리고 싶으시다라고 했는데 템플레이트 파일을 미처 런 돌리기 전에 저장을 안 하셨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런 돌리신 이 파일을 보시고요. 옆에 세이브 에이즈 템플레이트 누르시면 이것이 바로 EDP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이 파일을 그대로 불러주셔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편의상 바탕화면에다 하나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요. 그래서 템플레이트 누르시고 바탕화면에 있는 이 이디트 파일을 오픈하시면 이 설정 그대로 파일을 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장비가 연결이 안 돼서 런 버튼 확인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런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인데 그 러닝 중에도 그냥 저희가 어나이스를 활성화시켜도 러닝하는 데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러닝 하는데 다른 파일을 불러드리세요. 예. 분석 같은 거 하려고. 다른 분은 이제 PPC를 쓰고 계신데 네네. 그 이제 가동 중이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게 저희가 지금 윈도우 7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에서는 아직 테스트를 거치지 않아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기존의 7500 장비 같은 경우에 XP 기반으로 돌리고 있을 때는 그렇게 쓰시면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만 이게 램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 런이 돌아가고 있는 도중에 다른 파일을 열어서 어나리시스 버튼 누르시고 이것저것 익스포트 하시면서 할 경우에 갑자기 컴퓨터가 버벅대면서 스파이크가 튄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당장 돌아가고 있는 런에 지장을 준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윈도우 7으로 바뀌고 장비가 컴퓨터 6로 바뀐 이후에는 그런 식의 테스트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트러블슈팅도 아직 받아본 적은 없는데요.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그렇게 하는 걸 지향을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런 돌리는데 있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아까 기계 장비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 끄고 기계 장비만 돌릴 수 있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오프 해놓은 상태에서 컴퓨터로 다시 재부팅해서 쓰는 거예요. 그거는 그 데이터 자체는 이제 그러니까 장비에 저장이 돼서 장비로만 돌린 거가 돼서 그런 데이터는 되는데요.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는 이제 못 쓰게 되죠. 그런 거 없어져도 그 데이터를 불러서 다시 내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서 돌리고 있는 기에 대한 정보들이 없어져가지고 그거 보고서 어사인을 다시 이렇게 해주세요. 어사인만 다시 하면 돼요. 네, 어사인 다시 해주시면 로우 데이터는 그대로 다 살아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니까요. 지금 7500하고 제가 좀 헷갈려서 7500은 USB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가 바이러스랑 아니면 뭐 램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발생을 하면 바로 장비에 바로 데미지가 가서 데이터를 제대로 내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콘시더 6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장비는 장비 나름대로 또 돌아가고 있고 컴퓨터는 거기에서 데이터만 세이브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간에 파일을 불러주셔서 어떻게 하신다라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에는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만 장비 자체는 계속 지금 뒤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돌아가는 대로 계속 런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크게 상관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만약에 발생하셨다면 장비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뽑으셔서 어사인만 다시 하셔서 데이터를 분석하시면 되니까요. 그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장비 자체 아예 그냥 어나리시스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가 있는 네, 맞습니다. 동시에 독자적으로 디플리케이트에서 동시에 파일 2개가 저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혹시 아까 바이러스 리플레스 리플레스 그룹을 지정을 처음에 설정 안 한 상태에서 데이터 찍은 다음에 또 나중에 추후에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실험한 것에는 뭐 마우스 1번 컨트롤 마우스 한 마리랑 뭐 양물 처리한 마우스 한 2마리에서 실험을 진행하셨고 일주일 이후에 또 한 마리, 2마리 이렇게 진행하시면 계속 축적이 되면 만약에 10플레이트를 진행을 실험하셨다면 2대 4에 10개이지 않습니까? 그 10개를 한 번에 묶어서 스터디를 하면서 이 샘플들이 각각 다른 개체지만 그 바이올로지컬 인플리케이션 그룹의 다 하나였다라는 식으로 어사인 다시 하셔서 그것을 통계대로 해서 분석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일단 옛날 장비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옛날 장비에서 스터디 기능으로 하시면 할 수가 있는데 그 스터디 기능이 약간 제한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익스프레션 스위트라고 하는 추가적인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무료 소프트웨어인데 그걸 키시면 스터디로 여셔서 한 번에 쫙 분석하시면 거기서 CT 값들은 각각 어떻게 나왔는지 뭐 각각의 그래프들, 증폭 곡선들 이걸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스탠다드 커브 메소드로 돌리신 거는 묶어서 한 번에 보실 수가 없고요. 델타 CT 메소드로 돌린 파일들끼리만 서로 묶을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러닝 메소드가 똑같고 볼륨도 똑같고 하는 그런 조건들이 만족되어야지만 한 번에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긴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실험하신 거는 VUGL 패스트 블럭으로 실험하셨는데 한 달 후에는 샘플 좀 많은 것 같아서 3발사의 블럭으로 해서 실험을 진행하셨다 그러면 그 두 개가 컴바인이 안 됩니다. 같은 포맷이고 같은 웰이나 같은 조건에 있는 것들끼리만 컴바인이 됩니다. 네, 지금 컴패리티브 CT 메서드하고 델타 CT 메서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보시면 뭐 셋업하는 거는 뭐
기존의 것과 똑같은 거니까요. 이렇게 셋업을 하고 진행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보시면 TGF 베타라고 하는 유전자와 갭DH 두 가지 써서 펜과 빅을 각각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샘플은 렁, 리버, 하트, 브레인이라고 해서 썼고요. 레퍼런스 샘플은 리버를 기준으로 해서 엔도스 컨트롤은 갭DH로 해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패시브 레퍼런스 따위 락스를 썼고요. 보시면은 네거티브 컨트롤을 이렇게 TGF 베타에 대한 네거티브 컨트롤 3개, 그리고 갭DH에 대한 네거티브 컨트롤 3개, 그리고 렁에 대한 그 TGF 베타를 이렇게 9반복, 죄송합니다. 9반복이 아니라 12반복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12반복. 렁에 대한 것을 이렇게 반복을 렁에 대한 것을 TGF 베타를 12반복을 했고요. 갭DH를 3반복을 했고, 또 하트의 그 TGF 베타를 12반복하고 갭DH를 3반복을 해서 데이터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런 메소드는 50도씨 2분, 90분, 15초 1분 그대로 스탠더드 프로토콜 따랐고요. 런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템퍼레처 플랫을 이거는 지금 데이터 파일이 아니라서 보이지 않는데 아플리케이션 플랫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쪽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 타입이 델타 RN의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델타 R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설명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데요. 아까 그래프는 사이클 대 DNA 내지는 로그 DNA 값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델타 RN이라고 하는 처음 보는 단위가 하나 나오셨을 건데요. 이 R이라고 하는 것이 리포터 시그널의 인텐시티를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DNA 양이 되는 것인데요. 뒤에 N이라고 하는 것이 붙었습니다.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노멀라이즈드 리포터, 즉 락스로 노멀라이제이션 받은 리포터 형광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 락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있어서 이 RN이냐 그냥 R이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나중에 락스를 빼고 분석하실 때는 이게 그냥 R입니다만 디스플레이 자체는 RN으로 되니까 그것의 차이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앞에 델타는 무엇이냐? 델타는 실제로 증폭하기 전에 그 노이즈 구간,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차감을 시켜준 걸 뜻하게 되는데요. 그럼 노이즈 구간을 왜 차감을 해야 되느냐? 노이즈 구간을 차감을 안 하게 되면 0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저희 장비가 디텍션할 수 있는 기준점이 1000 이상의 시그널만 디텍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1000 이하의 시그널들을 무시해줘야지만 제대로 분석을 하는 것인데 1000 이하의 데이터를 무시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그 앞에 찌글찌글하게 노이즈라고 하는 구간들도 마치 증폭된 것인 양 인지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홀드가 굉장히 잘못 잡힌다든지 하는 그런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베이스라인을 깨끗하게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을 잡아줘서 그 부분을 차감했던 데이터는 이 델타 RN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의 델타 RN이 기본적으로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보실 데이터가 됩니다. 이것을 델타 RN 사이클이 아니라 RN 사이클을 바꾸시면 이와 같은 데이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차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작점이 0이 아니라 1 언저리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증폭이 30 정도부터 이렇게 희미하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델타 RN 사이클을 보시면 깨끗하게 이런 식으로 증폭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래 사이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베이스라인 부분이 차감이 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프 타입은 로그 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니어 폼이 아니라 로그 폼이기 때문에 이 Y축이 지금 단위 자체가 0.00에서부터 10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래프 타입 로그 타입이 아니라 리니어 타입으로 보시면 이렇게 0에서부터 시작해서 증폭되는 구간부터 해서 리니어 타입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홀드를 잡으실 때는 델타 랜드 사이클로 그 로그 값으로 보신 다음에 스트레스홀드를 정하시는 것이 좋고요. 베이스라인인 걸 선택하실 때는 베이스라인 지금 여기 녹색부터 빨간 점까지가 베이스라인이 되는 것이네요. 로그 그래프는 보시기가 좀 힘드시고 리니어 그래프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폭되기 전의 구간을 베이스라인 차감했다는 걸 확인하시기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이라는 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베이스라인이라는 걸 강조를 해드린 이유가 제가 아까 장비의 트러블 슈팅의 80%는 램프하고 칼리브레이션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외에 소프트웨어 세팅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데이터 분석이 잘 안 될 경우에 80% 이상이 이 베이스라인과 스트레스홀드를 잘못 잡아서 데이터가 좀 엉망인 것처럼 보여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베이스라인에서 강조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베이스라인을 만약에 잘못 잡았을 때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는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레스홀드를 오토 스레스홀드를 해제하시고 베이스라인도 오토 스레스홀드를 해제하시면 지금 이와 같이 나타나요. 베이스라인을 너무 낮게 잡아주시면 지금 이와 같은 증폭이 날 때인데 리니어 폼에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거 로우 폼으로 이런 식으로 쭉 끌려가는 현상 같은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레스홀드를 보시면 지금 여기서는 사실 그래도 크게 나쁘지 않고 잘 잡혀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스레스홀드가 여기로 잡혀져 있게 된다면 어떤 것들은 실제 증폭되지 않은 구간이 돼서 CT 값이 베리에이션이 너무 크고 정상적이지 않게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을 정확하게 착안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베이스라인은 리니어 폼으로 하신 다음에 증폭이 되기 전 한 사이클 정도 앞까지 당겨주셔서 잡고서 어나리시스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일단 깨끗하게 얻으실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이렇게 깨끗하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베이스라인이 지금처럼 너무 낮게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너무 높게 잡혀버린다면 이와 같은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패턴을 보시면 뭔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증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이너스 값으로 빼줬기 때문에 결국은 데이터 값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 같은 폼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리니어 폼으로 보시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걸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지만 이 그래프를 로그 그래프로 보시면 이것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판단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폭포 같은 그래프가 나타났다면 아 이건 베이스라인이 잘못 잡힌 것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셔서 리니어 폼을 보신 다음에 베이스라인을 한껏 앞으로 당겨주시고 어나리시스를 한번 다시 누르시고요. 증폭 시작되는 사이클 한 사이클 정도 여기서는 한 22사이클이 되거든요. 사이클 한 다음에 어나리시스 버튼 다시 눌러주시면 데이터를 다시 깨끗하게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스레스홀드, 그러니까 타겟에 대해서 올려놓으시면은 지금 스레스홀드를 변경하실 수가 없는데요. 타겟을 하나씩만 놓으시면 스레스홀드를 마음대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레스홀드를 변경하시면 당연히 CT 값도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며 CT 값이 다 변하시더라도 타겟에 대한 모든 CT 값이 다 변하기 때문에 샘플 간의 델타 CT 값들은 어느 정도 다 일정하게끔 유지가 되는 것이니까요. 이 구간, 이 익스포넨셜 페이즈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 중에서는 그 어느 곳을 설정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플랫 타입이 이제 컬러가 이제 웰로 되어 있는데요. 웰별로 색깔을 볼 것인지, 샘플별로 색깔을 볼 것인지, 타겟별로 색깔을 볼 것인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를 저장 버튼 누르시면 JPG 파일로 저장하실 수가 있고, 옆에 버튼 누르시면 이 그래프의 이름이라든지 X축의 범위, Y축의 범위 같은 것들을 마음대로 변경하셔서 적용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락스도 썼고 저희 그 예제 파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온 파일인데요. 문제는 사이버 그린으로 실험하신다든가 내지는 그 락스가 없는 풍광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앱노멀한 비정상적인 증폭 코드를 보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거 전체 다 말씀하신 다음에 락스를 빼고 분석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멀티 컴포넌트 플랫이라는 거 보시면 이 멀티 컴포넌트 플랫은 일종의 로우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팸과 락스와 빅이 각 웰에 대해서 형광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되겠군요. 락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형광값의 변화가 있으면 안 되고요. 이 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증폭을 몇 사이클 이상을 증폭을 하는 것. 결국 이 팸의 시그널을 락스 값으로 나눠준 것이 여기 애플리케이션의 리니어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그래프 자체가 이 팸 시그널에서 락스 값을 빼준 그래프가 지금 이 그래프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로우 데이터가 아니라 일종의 로우 데이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여기 셋업 창에서 디파인 하실 때 팸 빅 설정하시고 여기 락스를 설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팸 빅 락스가 나온 것이고요. 만약에 세팅하실 때 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실수로 다른 것이라고 지정을 해놓으시고 분석을 하시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3라고 하는 기준 하에서 그 필터에서 디텍션 했을 때 얼마만큼 디텍션을 했는지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전혀 비정상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가 그럼 있거든요. 샘플웨어를 리딩할 때는 모든 필터에 대한 인포메이션들을 다 네, 맞습니다. 전체를 다 로우 데이터를 다 읽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그럼 처음에 세팅을 내가 잘못하더라도 다시 데이터 어나리스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되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어나리시스 누르시면 에러가 뜹니다. 다이3에 대한 칼리브레이션이 안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이3에 대해서 칼리브레이션이 지금 진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3가 지금 진행이 안 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사이3가 아니라 이것이 빅이었고 이것이 캠이라고 만약에 잘못 설정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일종의 로우 데이터라고 말씀드린 이것 자체도 지금 빅도 굉장히 낮은 상태로 증가하고 팸은 거의 증가를 하나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팸이라고 하는 것은 1번 필터에서 디텍션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빅을 팸으로 바꿔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것은 완벽한 로우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타나는 것이고 실제로는 여기 밑에 로우 데이터 플러스를 정말로 보시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필터에서 특정 웰에서 보시면 1번 필터, 2번 필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은 분명히 여기는 팸을 넣은 것인데 팸만 증폭하는 것이 아니라 빅도 살짝 증폭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수치를 미리 입력해 놓는 것이 바로 칼리브레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리브레이션이 정확하지가 않으면 여기서 요만큼 증폭되는 것이 팸이었기 때문에 증폭을 한 것인지 아니면 빅이 실제로 들어가서 이만큼 증폭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6개월마다 한 번씩 칼리브레이션을 반드시 진행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럼 어떻게 멀쩡하다가 6개월에 한 번씩 드라마틱하게 체인지해서 데이터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6개월이 지난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씩 틀어지긴 합니다만 그것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한 6개월 정도는 데이터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6개월 이상으로 지나간다면 저희 기준에서 말씀하는 그 기준 범위에서 좀 많이 벗어나는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칼리브레이션 6개월에 한 번씩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이것 보시면은 제가 데이터를 바꿨기 때문에 보시면 데이터가 아까랑 굉장히 다르게 비정상적으로 패턴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팬빅을 다시 원래대로 바꿔서 분석을 하시면 다시 깨끗한 데이터가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우 데이터를 보시면서 내가 사용했던 시약을 헷갈리셨다면 다시 보시고서 다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QC 서머리에 보시면 만약에 실제로 뭔가 잘못되셨다면 QC 서머리인데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하나씩 뜨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 예제 파일이기 때문에 그 QC 서머리 없이 깨끗한 데이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만약에 스레스홀드를 너무 낮은 구간을 정하시고 그거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래도 에러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무 높게 잡았다. 일단 LMS를 억지로 띄기 위해서는 베이스라인을 이거는 제가 지금 오늘 돌렸던 데이터에 LMS가 뜬 게 있으니까 그걸로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LMS 뜨면은 주로 이제 많이 뜨는 것이 이제 AMPAC라고 해서 물만 넣은 네거티브 컨트롤인데 만약에 증폭이 됐을 경우에 이제 DW에 뭔가 DNA가 이런 게 컨타민이 되어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런 검색하는 것들을 쓸 것이고요.
이 배드 패시브 레퍼런스 시그널이라는 것은 그 락스라는 걸 안 들어간 시약을 사용했는데 그 락스가 있는 것처럼 설정했을 경우에는 4번 필 때 디텍션 되는 양이 없는데 빼야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에러 메시지가 뜰 수도 있습니다. 또 내지는 하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리플레이션 그러면 똑같은 샘플 2반복, 3반복을 했는데 그것들이 스탠다드 CT 값들이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된다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너무 크다고 해서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되는 것이고요. 보시면 삼각형으로 1번, 2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뜰 것입니다. 1번이 1번 메시지, 2번이 2번 메시지가 아니라 1번이 뜨면 메시지가 하나가 있다는 뜻이고 2라고 뜨면 메시지가 2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어떤 에러 메시지가 있는지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많이 뜨는 것이 이제 이 AMPNC와 데드락스, 하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로 암플리피케이션, 익스퍼런셜 알고리즘 페일드, CT 알고리즘 페일드 이런 것들이 뜨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증폭이 그 외에 디텍션 되는 유전자가 없어서 증폭이 아예 안 됐다거나 이럴 때 자주 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멀티 컴포넌트 플랫은 지금 선택된 웰에서 여러 가지 플랫을 동시에 보시는 뷰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긴 익스프레션은 그것에 맞춰서 지금 이것은 레퍼런스 샘플이 리버로 되어 있으니까 리버를 기준으로 하트, 브레인, 렁이 어떻게 증폭이 됐는지를 확인하시는 이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타입은 로그 그래프로 보시면은 제로 그래프 보실 수가 있고요. 리는 보실 수가 있고 RPD 샘플, RPD 타겟을 하시면 이 TGF 베타라는 것이 각각의 색깔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버티컬 바로 안 보시고 호리존탈 바로 보시면 세로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한 번 런만 비교하실 때는 여기서 곡선이 보이는데 여러 가지 런을 보시면 바이러스 리플리케이션 그룹으로 설정하시면 설정된 거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또 맞춰서 그래프를 그려주니까요. 옆으로 탭에 넘어가시면 그것에 맞는 또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유전자가 엔도스 컨트롤로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 나오는 엔도스 컨트롤 프로파일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갭DH는 값들이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갭DH라는 것이 그 엔도스 컨트롤러 쓰기가 더 적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증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TZ 베타는 CT값이 이렇게 대리현황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전체 샘플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나리시스에서는 QC 플러스도 붙였습니다. 이 파일을 익스퍼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스퍼트를 누르시면 이 파일 샘플 셋업이라든지 리절트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익스퍼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익스퍼트는 여기 어널리시스에서 어널리시스 플랫에서 보셨던 여기 외 탭으로 넘어가시면 각 항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CT라든지 CT 평균값,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스탠다드 에러값, RQ 값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처럼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엑셀 파일로 익스퍼트가 할 수 있게끔 되는 부분이고요. 익스퍼트를 하시면 샘플 셋업이라든지 암플리피케이션, 결과 파일에 대해서 폴더를 지정하신 다음에 익스퍼트를 진행을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샘플 셋업, 암플리피케이션 데이터, 리절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로 다 컨버팅, 익스퍼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기능 하나가 프린트 리포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프린트 리포트를 누르시면 썸머리, 그리고 익스프레션 썸머리라든지 테크니컬 리플리케이션, 다이어리틱 리플리케이션 안 했으니까 빼고요. 아플리케이션 플러스 같은 것들 넣으시고 프린트 리포트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에서 바로 출력이 되는 것이고요. 프린트 프리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언제 누가 어떻게 돌릴 것인지 리전트 인포메이션 안 넣었으니까 빼고요. 그 리전트 썸머리면 각각의 스킬값이 어떻게 측정이 된 것인지 그리고 플레이트의 레이아웃 어떻게 로딩을 한 것인지 지금 제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에 대한 증폭 곡선, FDH의 증폭 곡선, 그리고 그래프, 리절트 테이블까지
큐시 서머리에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옆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PDF 파일로 변환해서 리포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크리에이트 슬라이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 전체에 대해서 크리에이트 슬라이드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썸머리, 플레이트 레이아웃, 서멀 메소드, 진폭 복선 지금 제가 엉망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익셀 플러, 프로파일 같은 것들을 PPT 파일로도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아니 그냥 엑셀만 익스포트해가지고 손으로 정리해. 이제 스탠다드 커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스탠다드 커브는 아까 데이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탠다드 커브 항목만 하나 더 보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IPC라는 것과 RNSP라고 하는 것을 각각 두 개 봅시다. IPC만 이렇게 보시면요. 타겟이 IPC라는 것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9가 나왔습니다. R2 값이 0.984가 나왔는데요. 제가 아까 0.99 이상만 신뢰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피엔시가 80%밖에 안 나왔고 에러가 0.135나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느 부분에서 튄 건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런 값들이 튀어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것들을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오밋을 시키고 분석을 하시면 알트 값이 0.92로 들어갔고요. 이게 부작이 아니고요. 실제로 부작이 아니고 실제로 실험하시다 보면 이렇게 튀는 값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여기 중간에 이제 낮은 농도에서 튀는 값이 생겼지만 높은 농도에서 이런 식으로 꺾이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PCR 이니비터가 솔루션을 많이 껴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다일루전 한 다음에는 이니비터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PCR이 더 잘 돼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 중간에서 튀는 것들이 생겼는데 이건 사실 정말 하이페이징 에러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가장 낮은 농도에서 이렇게 에러바가 아마 가장 낮은 농도에서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그것은 선생님들이 실험을 잘못하신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쪽 같은 게 예를 들어 100만 카피를 기준했을 때 탐바공을 했을 때 파이프팅 에러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외는 100만 카피가 들어가고 100만 5천 카피, 100만 100카피 들어가면 5천 카피나 100카피라는 베리에이션이 생겼지만 100만 카피라는 기준에서는 차이가 굉장히 작은 것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다이루션을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10카피만 넣어야 되는 상황에 도달했을 때는 어떤 뇌는 10카피가 들어가고 어떤 뇌는 20카피가 들어가고 어떤 뇌는 5카피만 들어갔다 그랬을 때는 차이는 5카피, 10카피밖에 차이가 안 났지만 양 자체가 2배가 들어간 것이고 절반밖에 안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CT값이 각각 1 차이가 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이런 식으로 데비에이션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뭐 파이프팅 에러라든지 장비의 실수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버릴 때는 낮은 농도를 통째로 오밋을 시켜놓고 분석을 하시면 오히려 더 깨끗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가장 높은 농도에서도 오밋을 시킬 수가 있고 가장 낮은 농도에도 오밋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5포인트를 3반복 정도로 하시면은 2포인트를 다 빼신다고 하시더라도 3포인트 정도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스탠다드 커브를 그리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델타 CT 메서드에서 어널리시스 세팅즈라는 걸 누르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컬렉션 셀렉션은 어디서 진행했는지 그리고 이 베이스라인과 스레스를 잡는 것을 기준을 오토매틱하게 정할 것인지 매뉴얼하게 정할 것인지 여기서 다 정하실 수가 있고요. 플래그 세팅도 어느 정도 이상의 에러가 뜨면은 그걸 플래그로 표시를 해줄 것인지도 여기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보실 건 아마 이 네거티브 퀀티피케이션 세팅즈라는 걸 아마 많이 보실 텐데요. 한 외에 2가지 유전자 이상을 본 멀티플렉스이냐 시플플렉스이냐 그리고 바이올로지컬 리플리케이션 그룹을 설정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레퍼런스를 설정했느냐 안 했느냐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리버셀이 레퍼런스 샘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브레인으로 바꾸시고 그것에 맞춰서 지금 이표현 패턴을
이게 제가 스레스홀드하고 지금 공망으로 좀 좋아하고 분석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서 렐레스포 칸티켓 세팅에서 이런 레퍼런스 샘플 변경하신다든지 엔도연스 컨트롤 변경하신다든지 하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에러바를 표시하는 기준 자체가 R2 민맥스 칼큘레이션이 저희가 95% 유의 수준에서 에러바, 즉 R2 민맥스 값을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시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값을 바꾸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도 그래프를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래프를 좀 엉망으로 많이 바꿔놔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 셋업 보시면 베이스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 웰별로 다 바꿔서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탠다드 커브 메소드에서는 어나리시스 세팅 들어가시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이것 말고도 스탠다드 커브 세팅이라고 하는 한 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면 이 탭에서 다른 실험에서 스탠다드 커브를 이퀄 투 해올 것이냐라고 하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이퀄 투 버튼 누르시면 파일을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델타 CP 메소드로 어나리다가 찍고 네. 저런 식으로 커브를 스탠다드 커브를 다시 불러드릴 수 있나요? 그렇게 하시려면요. 제가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거 F 누르셔서 델타 CT 메소드로 돌린 거를 하나를